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사교육 논쟁을 보고 있으면요, 그 공격하는 윤 정권 쪽이나 또 사교육에 대해서 사권 일타 강사들이나 사교육 재벌들이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나 또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정권이 포인트를 잘못 건드렸다, 본질이 아니다고 비판하는 야당이나 좌파 진영이나 다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논술에서 학교에서 배운 것만 이렇게 내라, 쉽게 내라고 한다고 해서 사교육이나 지금 대학 입시를 둘러싼 이 엄청난 낭비와 그리고 신분 세습을 위한 본질이 개선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냥 반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만 심어주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또 지금처럼 내년쯤 되면 다 또 날릴 겁니다. 벌써요, 또 윤석열의 말을 갖다가 악용해서 이제 바뀐 B급 수능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면서 과외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윤이 불러일으킨 사교육 논쟁이 진정으로 이 대학 입시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 부모의 돈과 부모의 정보 인맥 이런 것들이 자식에게 신분 세습의 과정으로 대학 입시와 수능 등을 통해서 사교육으로 이렇게 채워져서 간다라는 것이 개선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질을 바꾸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현 정권도 별로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대학 입시를요, 시험 성적으로만 간다고 하고 일단 지금 수신이 입학사정관이니 학생 종합기록부니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시험만으로 가는데 그 시험을 쉽게 내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번 쳐서 합계내어서 간다고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입시 제도는 그래도 두고 단지 수능 시험만 쉽게 내고 대학별로 논술을 갖다가 쉽게 내라고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쉽게 낸 데 속에서 또 다른 이 변별력이라는 명분하에 꼬는 문제가 또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윤은 본질적으로 한국의 사교육과 대학 입시 제도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당장 국민들에게 좀 어필할 수 있는 비본질을 건드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입시 지옥 사교육 문제, 더 나아가서 신분 세습의 문제의 본질은 여전히 남아있다. 사교육 논쟁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선을 할 때마다요, 우리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좌파들은 공공임대주택 수백만 채를 언급해왔고, 또 보수라는 쪽에서는 보금자리 주택, 행복주택, 청년원가주택, 또 더 나아가서 역세권 청년주택 등을 언급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많이 프로모션하고 있는 게 뭡니까? DSR 확 낮추어서 돈 빌려줄게. 9억 이하 집 5억까지 빌려줄게.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DSR 규제 적용 안 한다. 그래가지고 시세대로 집 사는 것만 지금 밀어주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 본질은 뭐냐? 집값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집값을 높게 유지시키기 위해 정부가 대출을 풀어줘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영끌 비투하게 한다는 게 본질이죠. 그가 말했던 청년 원가주택이나 역세권 주택은 어디 갔어요? 물론 시범으로 몇 개 하겠지만 그것이 주거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렇게 해서 해결됐다면 박근혜 때 됐고 이명박 때 됐고 문재인 때 노무현 때 됐겠지요. 자, 주거 문제만 그렇습니까? 오늘 보면 노인 빈곤이 심한데 10명 중에 4명 이상이 빈곤이고 노인들이 75%가량이 일을 해서 먹고 산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노인 문제에 대해서 노인 수당 주는 걸로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수당을 20만 원 주느냐, 30만 원 주느냐, 40만 원 주느냐 이런 걸 가지고 좌파든 우파든 대하고 있고, 노인 일자리라고 용돈도 안 되는 그런 돈 제공하면서 무의미한 노동을 시키는 쪽으로 해결하려 하지, 노인의 빈곤 문제의 본질을 접근을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결국은 요양이나 육아 문제에서 역대 정권들이 해결할 것처럼 했지만 이 육아를 갖다가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했잖아요. 처음에 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비용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40만 원 안팎의 지원을 해준다니까 전체적으로 유아원이나 유치원 비용이 올라가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 외에 각자가 30만 원 안팎 최소 더 내야 되고 좋은 위치에는 80만 원, 90만 원까지 더 내야 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애들을 유치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는 부분에서 정부 지원이라는 게 있지만은 결국은 그걸 넘어서는 추가 지출이 필수적으로 생기면서 결국 부모가 육아를 하는데 지는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인 요양도 마찬가지예요. 한 80만 원, 90만 원 되는 노인 요양급여를 해주고 있지만 자, 이런 것들이 치매, 그리고 중풍, 뇌경색, 뇌졸중 등 이런 노인들이요.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불릴 만큼 지저분하고 열악한 현실에서 열악한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의료 요양 서비스의 수준은 턱없이 낮아서 결국 요양병원 업자들이 돈 벌어먹는 구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양병원이라는 게 돈 벌라고 특화된 병원을 한 개가 아니고 실제 바지 사장들이 따로 있고 그냥 은퇴한 의사들을 싸게 간판으로 세워서 거기서 떼돈을 벌어먹는 구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알면서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육이나 육아 문제에서 정권마다 요양병원에 불이 나서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그리고 코로나 때 그렇게 떼죽음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어린이집 유치원 문제에 대한 개선도 절대 안 이루어진다. 일자리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청년들에게 수당을 주니 청년 창업을 지원하니 청년의 기술 습득을 지원하니 온갖 지원 제도가 있지만은 결국은 일자리는요 점점 도달할 수 없는 하늘에 걸려있는 떡처럼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일자리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한다. 정부는 그걸 지원할 뿐이다라는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민간이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해요? 민간은 점점 일자리를 줄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뭘 합니까? 20대부터 자영업을 해요. 이 세상에 20대 때 저렇게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는 없을 겁니다. 자영업자가 넘쳐나는 나라에서 20대, 30대 애들이 직장을 못 구해서 자영업, 40, 50대에 직장에서 쫓겨나서 자영업, 은퇴하고 60대에서 할 일이 없어서 자영업. 그래서 자영업의 나라가 됐고 이 자영업자들이 평균 4억 2천만 원의 빚을 지고 부채가 있는 자영업자의 71.3%가 다중채무자라고 합니다. 정말 비참한 현실이죠. 국가가 국가 예산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인 요양을 해결하고 또 어린이 육아를 해결하는 이런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해낸다라는 그런 획기적인 발상은 근처도 안 가고 기껏 해봐야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또 청년들 창업 지원이라고 청년들 일자리 구하는 수당이라고 뿌리는 짓거리가 다인 것처럼 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돈은 돈대로 수십조 낭비하면서 이걸 정치권이 좌파고 우파고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대가 끝이 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건 절대 인정 안 해요. 외노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외노자들의 이민까지 허용하자. 외노자들의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걸 늘리자고 하는데 기업에는 순간적으로 이게 효율적이고 적은 비용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면 그 속에서 이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자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인식조차도 결여돼 있어요. 이민을 반대한다고 해도 이들에게 마치 다문화 혐오 세력인 것처럼 낙인을 찍는 일들이 지금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토론하고 그걸 갖다가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논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외국인이 하는 일자리에도 한국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줘서 외국인에게 잠식당한 일자리들을 스스로 하게 만들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저출산 문제를 핑계대서 외국인 잔뜩 이민시켜서 그들로 일시켜서 돈 벌어먹자. 이런 생각들이 파다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서도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 세력은 별로 없고 일부 겁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만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건 거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안보 문제만 하더라도 한국이 핵을 독자적 개발하지 않고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는 걸 그걸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미국에 가서 핵우산에 의한 억지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워싱턴 선언이라는 게 아무런 휴지 조각 이상의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칼럼까지 나왔겠습니까? 미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이 미국 정권을 믿지 말고 독자적으로 핵을 안 만들면 당신들 안보가 위험하다. 미국이 여태까지 약속해서 지킨 사례가 없었다고 말을 하는데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소리를 높이잖아요. 이런 문제까지도 침묵한다면 보수가 도대체 왜 필요하냐고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플랫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이 일자리를 잠시 간다 말할 때는 듣지 않다가 타다라는 게 생겨서 카카오 카풀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난리가 나와서 타다를 막았는데, 그리고 법원이 타다를 무죄 때리니까 이제 다 들고 일어나서 타다를 막은 사람들이 자아 비판하고 반성해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투기 자본들이 돈을 대서 플랫폼을 만드는 대기업들만이 결국 자영업자의 영역에 속해 있거나 개인 사업자의 영역에 속해 있는 부분까지 다 장악해서 이제 대리운전하는 사람도, 그리고 배달하는 사람도, 식당 주인도 전부 플랫폼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계속 거대하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제 어려운 문제도 플랫폼으로, 약 조제도 플랫폼으로, 법률 상담도 플랫폼으로, 세무 상담도 플랫폼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플랫폼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플랫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도태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효율적으로 보일지 몰라도요, 결국 플랫폼이라는 것이 그들 내부에서도 경쟁을 통해 전체를 독점하는 플랫폼이 생기고 나면 그때부터는 플랫폼이 막대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 짜내기 시작한다는 걸 우리가 식당들을 점유한 플랫폼이나 델리버리 기사들을 점유한 플랫폼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뻔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시대에 거슬러가는 수구주의자처럼 치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성 정치는 좌우를 막론하고 개혁하는 척하지 진짜로 개혁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We are